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콘크리트 현장에 반입되는 품질 관리 검사 항목이라고 이제 시술지 52번이 나와요. 52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들이 쫙 나오죠. 요거 끝나면 이제 요 파트 끝나면 이제 피복 두께라는 철근 관련되는 그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 콘크리트 현장에 반입되는 품질 관리 및 검사 항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첫 번째 시술 주제 52번인데요.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현장에 반영된 품질 관리 항목 중에 슬럼프치 공부했고요. 이 공기량도 실험합니다. 그래서 염화 물량도 실험할 수 있고요. 단위 수량 등이 주된 항목이다.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슬럼프치, 공기량, 염화 물량, 단위 수량 이런 게 있고요. 이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이 철근에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 1m 세제곱에 0.3kg/폼 외워야 돼요. 1m 세제곱에 0.3kg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 강도 검사를 위한 공시체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압축 강도를 위한 공시체예요. 이 공시체 시험 횟수가 나오는데, 시험 횟수. 이게 시험 횟수가 약간 구조 기준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기준이.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장이죠, 현장. 현장에 도착하면 아까 했지만 염화 물량. 이게 이제 0.3kg/m 세제곱 이하라는 요걸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슬럼프치라든가 또는 이 공기량이라든가 단위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검사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이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현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위한 공시체, 시험체, 시험용 공시체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공시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공시체를 해야 할 우리 규정이 있어요. 언제 만드냐 그랬더니 우리가 시방서에서는 우리가 120m 세제곱미터마다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기준,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이죠. 여기는 100m 세제곱미터마다 이 공시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시방서와 구조 설계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나오면서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다 다 맞는 걸로 이렇게 해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어쨌든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 현장에서 해주는데 원종이라 그래요. 원종 공시체가 이게 150 지름이고 이 높이가 300짜리예요. 이런 게 있고 지름이 100에다가 높이가 20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더 세게 나와. 10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9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공시체로 이렇게 큰 공시체를 할 때는 보존계수를 0.97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공시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부는 현장 보관을 해요. 일부는 우리가 시험소에 보내줘요. 공인된 시험기관에 보내서 이제 28일 압축 강도니까 시험기관에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서 우리가 현재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FCK죠. FCK에 준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어쨌든 FCK 값에 상응하는 어떤 압축 강도 시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OK가 되는 거야. OK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 수준이 있어요. 수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안 나왔더라. 이렇게 NG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NG가 나오면 이제 현장 공시체를 채취합니다. 현장에서 공시체를 구조물 해서 채취해요. 채취해서 많이 할 수 없으니까 3개를 딱 채취합니다. 3개. 3개를 채취해가지고 이 평균값이 이 85%가 나왔고 어느 하나도 그 중에 75%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오케이 받아요. 오케이. 근데 만약 여기서 노가 나왔어. 이 노가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약간 신중한 개념이 NG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야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 현장에서 재하 시험하도록 돼 있어요. 재하 시험하는 구조 해석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좀 별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겠죠.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교과서 45쪽, 46쪽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제가 나왔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우리가 현재 그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모두 정답을 해줬어요. 사실은 2번은 확실히 틀려요. 왜냐면, 현재 그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과 그 다음에 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우리 보통 건축 파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봤을 때 150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했다가 이게 구조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냈다라고 해서 모두 맞는 걸로 했던 거예요. 그쵸? 이런 거 보니까 참, 이제 앞으로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잘 출제를 하셔야겠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빼야 되거든. 굳이 그런 걸 넣어가지고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쵸?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기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가급적이면,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콘크리트 종류가 나와요. 각종 콘크리트 종류, 나옵니다. 이거에 따른 특성이 나오겠죠. 그럼 일단 우리 각종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른 특성이다 그러면 일단 이 A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A는 이제 기포를 가미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A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이 안에 기포를 얼마 정도 집어넣냐면 약 4에서 6% 정도 집어넣어요. 그러면 최적의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중이 좀 감소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기포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좋은 효과죠. 내동해성, 여기 계산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 계산될 수 있겠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에이젤을 집어넣으면 부착 강도가 떨어져요.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의 부착 강도가 저하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래, 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좀 저하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워커로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뭐야? 우리 슬럼프치가 좀 높아집니다. 왜?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에이젤을 집어넣을 때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위 수량을 좀 조정을 해줘요. 왜냐면 이 부착 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단점을 극복하려면 배합을 할 때 미리 에이젤 집어넣다 그러면 물시멘트를 낮춰줍니다. 물시멘트 낮춰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강도는 또 보정이 되거든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경량 그 골재를 쓰게 되면 여기 있죠. 경량골재 요것보다 좀 1% 좀 크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미컨이 있어요. 레미컨. 시설 주제가 이제 54번이네. 그쵸? 54번. 그럼 레미콘을 우리가 공부했다는 얘기는 아까 방금 전에 전 시간에 했던 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자, 비벼서 우리가 이어붓기 완료. 요때 이 시간 규정이 얼마였어요? 2시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가 좀 높을 때는 1.5시간이었거든요. 그럼 2시간이네. 1.5시간에 도달을 해야 돼. 그러면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가 멀면은,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비비면은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레미컨, 레드미스 콘크리트는 우리가 공장, 센터란 말이야. 그래서 센트럴 믹스트. 센트럴 믹스트라는 것은, 미스트 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링크 믹스트, 트랜싯, 믹스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단거리. 이 단거리 운송이 필요할 거고, 보통 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예요. 문제가 되는 게 장거리겠지. 이 장거리 같은 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오랜 시간 걸리니까 빔에서 이어붙기 시간까지 2시간 이내가 돼야 될 거예요. 온도로부터 1.5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에서는, 자, 스타트입니다. 이 공장이 센터야. 공장에서, 자, 운송. 그 다음에 현장 도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공장에서 그냥 재료만 줍니다. 재료만 주고, 여기, 운송 도중에, 그쵸? 비빔이 시작해서 현장에 도착할 때, 비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장에서는 재료만 줘요. 비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슈링크 레지스트는 이 공장에서 조금 비벼요. 비빈 다음에 운송하면서 비벼서 도착하는 거. 그럼 센트럴 리스트는 공장에서 다 비벼. 비빔 완료한 다음에 빨리 갔다 와라. 왜? 아니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얘는 굳이 운송해서 비빌 시간이 없으니까 공장에서 다 비벼주고 갔다 와라. 센트럴 믹스. 얘는 적당히 비벼주고 적당히 운송 도중에 비벼라. 슈링크 믹스. 얘는 재료만 줄 테니까 어디서? 너는 운송 도중에 다 비벼서 현장에 갖다 줘라. 트랜시 믹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네. 그 다음에 이제 경량 콘크리트입니다. 경량. 시설 주제 55번이네요. 그죠? 경량 콘크리트다. 그럼 이 경량 콘크리트는 가벼운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기건 비중이 2.0 이하다. 굉장히 가볍죠. 굉장히 가벼워. 이 가벼운 콘크리트입니다. 가벼운 콘크리트. 그럼 이 가벼운 콘크리트인데 이 경량 콘크리트는 우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우리 C방서 개정되면서 종배 구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구조물 자체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경량. 구조물 자체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중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중을 좀 감소해라. 왜냐면 고층 건물 들어가나 콘크리트 물량이 많으면 너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이 경량 콘크리트 쓸 수 있고요. 이 경량 콘크리트를 쓰게 되면 경량 골재를 쓰겠죠? 씁니다. 이 경량 골재는 굳이 뭐 천연 경량 골재도 있지만 우리가 인공적인 경량 골재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천연 골재를 쓰지만 인공 경량 골재 쓸 수 있습니다. 자중이 작아지고 경량화되고 내화성이 크고 열전도율이 작다. 내화성은 커지는데 열전도율이 굉장히 낮죠? 기표를 함유한다든가 하는 공구를 함유한다고 하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낮아질 수 있고요. 이 방음 효과가 있고 방열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다만 이걸 다공질이라고 그래. 다공질 골재 같은 걸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습에 따라 수축 팽창이 심할 수 있어요. 건습. 건조나 습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수축 팽창이 좀 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어쨌든 뭐 경량 콘크리트 골재는 인공 골재도 있고 천연 골재를 있는데 좀 자중 감소를 위해서 만드는 골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 주제는 뭐냐 그랬더니 이게 중량 콘크리트예요. 그러면 아니 보통 자중 감소가 필요해서 경량을 했는데 중량이 왜 필요하냐? 얘는 방사선 차폐형이에요. 이 방사선 차폐형은 좀 무거운 골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제 방사선 차폐용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차폐 효과. 비중이 3.1, 4 정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골재를 이용해서 방사선 차폐용이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57번에 한중 콘크리트가 나와요. 한중. 이 한중이다. 그러면 일평균 기온이 뭐 4도씨 이하 정도 된다 그러면 좀 온도가 낮겠죠. 한중 콘크리트예요. 이 한중 콘크리트는 뭐 특별한 어떤 그 기준들이 필요한데 보통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나 또는 모래 더 추워지면 심지어 이 자갈 같은 거 가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믹선에 투입할 때 그 온도는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뭐 40도 이하로 해야 되겠죠. 그럼 잘 보면 물과 또는 모래와 자갈을 다 가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사항은 뭐예요? 시멘트는 절대 가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멘트는 가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중 콘크리트는 초기 강도가 잘 안 나와요. 초기 강도가 안 나오니까 콘크리트 주변의 온도를 5도 이상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그 급열 시공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양생이 필요하니까 한 5메가파스칼 이상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양생 온도를 많이 맞춰서 콘크리트 강도가 처음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물시멘트를 작게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생 쪽에는 5메가파스칼 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시멘트는 가열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은 작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겨울이잖아. 겨울이니까 단위 수량 어릴 수 있으니까 작게 하고 물시멘트비라든가 물 결합제비를 작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니까 에이제를 당연히 에이제 들어가야겠지. 에이제나 에이제 감수제 이런 건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동결융의 저항성이 커져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올 겁니다.
뭐, 나머지 뭐 참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시설주의 58번이 나와요. 이 58번은 이제 뭐냐면 서준 콘크리트예요. 서준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이제 한 25도씨 이상 되면 굉장히 더운 상태거든요. 주의할 건 뭐냐면, 수화열을 낮춰야 돼요. 굉장히 온도가 높잖아요. 수화열이 낮은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시멘트보다는 수화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뭐, 중형열 포트랜드 시멘트라든가 이런 시멘트를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은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타설하자마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살수 양성이 필요해요. 물을 뿌리는, 살수 양성을 충분히 해야지만이, 뭐, 초창기에 나타날 수 있는 플라스틱 균열, 소동수축 균열, 이런 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수 양성을 충분히 해줘라.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25도 이상 되다 보니까, 비빔에서, 우리 타설 완료까지 시간도 좀 단축이 돼야 될 거고요. 이어치기 같은 경우도 빨리 굳으니까 이어치기 시간도 규정 시간 안에 우리가, 타설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 규정이 굉장히, 시간 관리 규정이 중요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2번에 봤더니 1번에 증발이 많고 응결이 빨라 슬럼프가 저하될 수 있다. 그렇죠? 빨리빨리 마르니까 물이. 그 다음에 연행 공기량이 감소될 수 있고 건수축 균열이나 수화열 균열이 우려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9번 주제에 보면 이 수밀 콘크리트가 나와요. 이 수밀 콘크리트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방수적인 성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이어치기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 지수판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방수적인 어떤 이런 뭐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밀 콘크리트는 다짐을 잘해야 돼요. 다짐, 진동 같은 걸 합니다. 진동, 다짐. 이거 왜냐면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밀 콘크리트는 다짐을 잘 해줘야 돼요. 다짐.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0.1mm 이상이죠. 아주 0.1mm 작은 거지만 이때는 방수 처리해야 돼요. 보통은 0.1mm 이하다 그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실제로 수밀 콘크리트 같은 건 0.1mm 이상의 균열도 방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고요. 60번입니다. 이 60번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쇠석 콘크리트입니다. 이 쇠석 콘크리트는 이 깬 자갈이에요. 이 깬 자갈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얘는 부착력이 좋아. 부착력이 좋으니까 뭐다? 압축 강도도 높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얘가 워크퀄리티가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뭐가 돼? 에이제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왜? 워크퀄리티가 나쁜 만큼 골재의 분리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적률이 낮아요. 아니 깬 자갈이라는 것은 자갈을 깨서 뾰족뾰족하니까 반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아니 우리가 콘크리트 안에는 우리 물, 모래, 시멘트, 자갈이 들어간다며요. 실적률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실적률이 작으면 그만큼 굉장히 뭐 비경제적인 어떤 콘크리트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실적률이 작은 만큼 여기서 이 장골재율, 전체 골재 중에 모래의 비율이 높아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높아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 골재가 작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뭐라도 채워줘라. 큰 굵은 자갈이 작게 들어가니까 뭐라도 채워줘라 라고 해서 장골재율이 좀 높아질 수 있더라. 뭐 이런 게 특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번, 그쵸? 2번 또 나오죠. 특징들. 예. 이런 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61번 문제는 이제 61번 주제는 고강도 콘크리트예요. 이 고강도 콘크리트다. 우리가 강도가 큰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량적 치수가 얼마냐 그랬더니 40메가파스칼 이상, 보통 골재는 경량 골재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의 콘크리트다 라고 해요.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우리가 실리카 형 같은 게 필요합니다. 초밀입자 이런 걸 통해서 빈틈을 얻게 하는 거야. 빈틈. 왜냐면 이 골재의 콘크리트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은요, 골재의 강도도 강해야 되고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의 접착 강도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 고강도 콘크리트 만들 때는 우리가 골재 코팅 같은 걸 합니다. 골재 코팅 같은 거를 해서 골재를 한번 코팅을 해주고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굉장히 강도가 강해진대요. 왜? 접착 강도가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빈틈이 많아요. 빈틈이 많으면 강도가 약해지니까 아주 초밀입자,
실리카는 무지무지 초밀입자인데 이렇게 아주 작은 초밀입자를 통해서 빈틈을 없애요. 이 실리카임은 아주 작은 초밀입자라 초밀입 아주 작은 입자로 지닌 이런 입자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빈틈을 없도록 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 고강도가 될수록 취성적입니다. 취성적인 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고온하듯이 이 폭렬이 생길 수 있어. 폭렬.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시방서에선 고강도 콘크리트가 5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우리 이 섬유를 혼입하도록 돼 있어요. 섬유 혼입. 이건 우리 교재제가 안 실었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요 강도가 너무 세면은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고온화재가 되면 빈틈이 없기 때문에 이 증기가 1700배로 증가하잖아요. 팽창하잖아요. 이 팽창 압력에 따라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섬유를 혼입해요. 그럼 섬유를 혼입해 놓으면 고온화재가 되면 섬유가 녹아서 이 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물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증기구멍. 한번 탈출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들을 함께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 A제가 걸리는 거야. 자, A제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원칙이 있어. A제를 삽입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왜? 이 A제를 집어넣는다는 얘기 뭐예요? 빈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A제를 사용할 수 없으나 뭐 겨울철 동결류의 저항을 키운다든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 원칙적으로는 A제 집어넣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리팩트 콘크리트예요. 62번이죠. 그러면 이 프리팩트 이 콘크리트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라는 것은 한마디 이거야. 선자갈 먼저 자갈을 투입하고 후에 모르타르를 투입해라. 그래서 먼저 자갈을 투입한 다음에 나중에 모르타르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보수공사라든가 수중공사에 들어가는 게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치장 콘크리트가 나와요. 이 제치장 콘크리트라는 것은 이 노출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치장 콘크리트는 거푸집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거푸집이 나쁘면 뭐 치장을 하지 않고 노출을 하는데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철제 거푸집을 쓰기도 하고 그 제치장용 폼을 따로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거푸집 비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 콘크리트의 특성이에요. 콘크리트.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콘크리트 공부할 양이 많아요. 이 공부할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장 여건상 이제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이렇게 검사 항목들이 있어요. 염화 물량 1m세부터 0.3kg 이하로 하고 뭐 슬럼프치는 우리 규정에 맞는 슬럼프치 정도, 공기량, 단위수량 이런 걸 다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압축 강도인데 압축 강도는 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은 다음에 그 강도 시험하는 거잖아요. 굳은 후의 성질이지 굳기 전 성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위한 공식체를 뜹니다. 시험용 공식체 뜨는 거야.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럼 공식체를 얼마마다 떠주냐? 그러면 뭐 매일, 한 차 올 때마다 뜰 수 있잖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방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120m 세제곱미터마다 시험용 공식체를 압축 강도를 위한 시험용 공식체를 뜨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조설계 기준엔 또 100m 세제곱이에요.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고민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주용 공식체가 두 타입 있어요. 150, 300짜리 있고 100, 200짜리가 있는데 동일한 재료를 집어넣는다면 강도는 같아야 돼. 근데 같지가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얘가 100이면 90이니까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큰 공식체로 이렇게 환산할 땐 0.97이라는 이렇게 보정 계수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공식체를 갖다 주면 시험기관에서 이제 통보가 와요. 우리가 이제 적합한 기준에 맞는 강도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뭐, 기준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나왔으면 이때, 오케이. 기준을 수준에 만족한다. 라고 하면, 오케이 된 건데, 만약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현장 공시체를 채취해서, 그래, 세 개를 봤을 때, 이 평균값이, FCK, 설계기준 압축 강도의 뭐 85% 이상이고, 어느 하나도 75%의 미만에 속하는 게 없어. 그럼 합격합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럴 때 현장제가 시험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안정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컴퓨터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 종류를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A다? 그럼 뭐야? 4에서 6% 외워야 되는 거야. 공비량. 자존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동해성 개선하고 워크로드 개선될 수 있더라. 그러다 보니 슬럼프 값이 커지더라. 부착 강도는 저하되니까 압축 강도는 같이 저하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위 수량을 줄여서 무시멘트비를 조정을 해서 만들어주더라. 그 다음에 레미콘이라는 것은 레드믹스 콩쿠스라 해서 현장에서 안 만들어요. 요즘엔 사다 쓰는 거야. 기성제품 사다 쓰는데 이 보통 비빔에서 이어붓기 완료까지 2시간 이내 온도가 높을 때는 1.5시간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장이 먼 것은, 공장과 거리가 먼 것은 요 시간을 만족 못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재료만 섞어줄 테니까 네가 가면서 비빔에서 현장에 갖다 줘라 라는 트랜시 믹스가 나온 거고,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럴 때 뭐야? 내가 다 비워줄 테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라고 하는 센트럴 믹스. 보통은 이제 레미콘 공장에서 반 정도는 이렇게 비벼줘요. 가면서 비벼라 이렇게 하는 게 슈링크 믹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는 보통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이 좀 강도 약간 더 세요, 2종보다는. 그 다음에 이 경량 콘크리트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자연 골재도 있지만 인공 골재를 쓰는 것도 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화성도 우수하고 연료율도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연료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다공주이기 때문에 약간 습도의 어떤 이런 양에 따라 건습의 어떤 수축 팽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량 콘크리트는 무거워요. 무거운 건 사실 쓰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왜 쓰냐 그랬더니 특수한 목적이 있지, 방선 차평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한중과 서중 좀 비교가 되는데, 이 한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일평균 기호가 4도 이하일 때 4도 이하에서 뭐 0도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가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열 중에도 시멘트는 절대 가열하면 안 돼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기온이 낮으면 압축 강도 구현이 좀 늦어요. 늦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열을 충분히 발효를 시켜서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보통 5도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고, 특히나 초기 양생할 때 오메가 파스칼 이상은 유지가 되도록 그 기온에서 일정 기온 급열 시공하고 가열 시공한 그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시공해라라는 얘기고요. 이 단위 수량과 무시매스를 줄여야 되고요. 겨울철에 얼지 말라고 이제 물이 이제 팽창하면 이제 갈라질 수 있으니까 에이젤 기본적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소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수화율이 낮은 시멘트 써야 되는 거고요. 타설하자마자 물 뿌리기, 살수 양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콘크리트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어치기, 가급적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 다짐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0.1mm 이상이다 그러면 방수 처리를 요구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성 콘크리트는 이제 깬자갈이잖아요. 부착 강도 크고 압축 강도 크지만 워크로드 나빠지고 에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워크로드 나빠지니까 실전이 낮으니까 다른 콘크리트의 종류에 비해서 장골재율을 높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 골재는 40MPa 이상, 경량 골재는 27MPa 이상의 콘크리트 강도를 지닌 것을 고강도 콘크리트 하는데, 이때 이제 아주 빈틈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실리카륨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추정적입니다. 고온화질 시 풍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MPa 이상일 때 섬유를 흡입하도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에이제는요, 빈틈이잖아요. 빈틈이니까 우리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에이제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동결융의 문제라든가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만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간격의 피복 두께가 나와요. 그러면 이 철근의 간격 하면 부재별 순간격이라고 나오죠. 순간격.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기준에 따르면 이제 수평 방향, 연직 방향 구분하는데, 수평 방향 25mm 이상, 철근 지름 이상, 기둥엔 40, 철근 지름은 1.5배 이상, 이렇게 예외가 있긴 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 방향 같은 경우도,
본화 기둥을 약간 달리 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것은, 이 부재 중에 이제 순간격. 64번 주제. 포인트. 요 철근이 있고, 이 철근이 있다. 그럼 철근과 철근의 사이, 얘가 순간격이에요. 그 순간격 유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유동성. 누구의 유동성? 굵은 골재가 요 사이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유동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복 두께가 나와요. 피복 두께. 이 피복 두께란 뭐냐? 이 보가 있다, 그럼 보가 있다. 라고 치면,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겠죠? 이게 스트럽 철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근이 있고, 요게 이제 스트럽 철근이에요. 그러면, 이 피복 두께를 얘기할 때는, 콩트 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철근 표면까지죠? 최단 거리죠. 이게 피복 두께죠. 그럼, 피복 두께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죠. 내구성 확보, 내화성 확보, 내익성 확보, 부착력 확보. 뭘 통해서? 콘크리트가 보호해주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목적. 내구, 내화, 내시, 부착력 확보입니다. 뭐라고요? 내구, 내화, 내시, 부착력 확보. 내구, 내화, 내시, 부착력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 두께 규정사항이 나와요. 그 피복 두께 규정사항인데, 이 피복 두께 규정사항은 외워야 되고 이해도 해야 돼요. 이때 그 1번 나오고 2번 나오는데, 다만 구조설계 기준에 의한 피복 두께 최소값의 시공 허용 오차는 10mm 이내다. 별표죠. 뭐냐면, 이 피복 두께는 KBC에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 건축구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방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 규정된 값을 오차 얼마 정도? 10mm 이내는 인정하겠다. 뭐냐면 우리가 이 작업원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10mm 이내까지는 오차를 인정해 줘야겠죠. 피복 두께. 그렇죠? 딱 맞추면 좋겠지만 이 딱 맞춘다는 게 뭐 신의 손 아니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고. 그럼 현장치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표 위에 아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단 여기 중 포나 기둥의 경우 FCK가 40MPa 이상인 경우는 10mm 이렇게 10mm를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저감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본화 기둥의 피복 두께는 원래 얼마다? 원래 40mm예요. 40mm인데 FCK가 40MPa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구설계 기준이 40MPa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보통 골재를 사용했는데 고강도예요. 고강도. 아까 고강도 얼마라고 그랬어 우리가? 40MPa 이상 고통 골재. 그러니까 야 고강도일 때는 얼마? 10mm 빼는 거예요. 그럼 10mm 빼면 얼마가 나와? 30mm까지는 가능하네. 그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규정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배워야 돼. 어쨌든 기준상보다 우리가 오차 범위는 10mm 이내에 인정할 수 있고요. 본화 기둥이 고강도 콘크리트 FCK가 40MPa 이상일 때는 10mm를 뺄 수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의 그 규정 있죠. 규정. KBC 규정 외워야 돼. 수중에 있을 때 영구히 흙에 묻힐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옥에 있을 때 옥내에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중에 있을 때는 100mm 10cm죠? 영구히 흙이니까 19, 8 80mm 8cm 옥에 있을 때는요 옥에 있을 때는 40mm 50mm 60mm 그렇죠? 4cm 5cm 6cm니까 철근 지름에 따라 달라요. 44 16 55 25 이하 얘만 29 D29 이상. 그래서 철근 지름에 따라 다르고 이 옥내에 있을 때는 우리 본화 기둥은 그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해야겠네. 그죠? 자, 40mm 그 다음에
40mm 있고 20mm 있고요. 그 다음에 20mm가 있는데 보나 기둥. 그래서 우리 슬라브 철근에 철근 D35를 철근이 초과할 때 슬라브 철근에 기타 D30 초과하는 경우가 아닐 땐 뭐 20mm. 그 다음에 쉘 철근, 쉘 이런 건 다 20mm다 라고 해서 이 표를 외워야 돼요. 표. 그래서 D35 초과니까 기타보다 D35 이하. 그래, 죽은 지름이 이하일 때라고 해서 바닥 철근은 죽은 지름이 D35 초과할 때는 40mm가 되고요. 죽은 지름이 20mm, D35 이하일 때는 20mm부터 가능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웠으니까 한 예를 들어 줄게요. 자, 한 예를 들면 퀴즈입니다. 퀴즈를 맞춰야지 여러분이 공부량이 된 거야. 공부량이. 자, 만약에 5개 있어요. 5개 있는데 어떤 철근이 D19입니다. D19. D19일 때 피복 두께는 얼마죠? 그 다음에 5개 있는 철근인데 철근 지름이 D35예요. 이때 피복 두께는, 그 다음에 FCK가 50MPa인 부재의 기둥이다. 이때 최소 피복 두께는, 그 다음에 옥내에 있는데 D38을 쓰는 슬래브 철근의 피복 두께는 얼마냐?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딱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질문을 딱 여러분이 던졌을 때는 이 표를 외웠다면 당연히 답을 찾는 건데, 자, 요 D19다 그럼 어떻게 찾는 거야? D19니까 16 이하고 25 이하죠. 그럼 요거 되는 거네. 그쵸? 왜 16 이하니까 25 이하 요 사이죠? 50mm.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데 D35다. 얘보다 넘어갔죠? 60mm. 그 다음에 FCK가 50MPa. 오, 고강도네. 기둥이다. 이때는 원칙 얼마였어요? 원칙은 요 40mm였는데 요 1cm를 빼니까 얼마가 나와? 최소 30mm면 되겠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옥내 건축인데 슬라브가 주림이 D38이야. D35 초과하죠? 이때는 얼마가 돼? 이때는 40mm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요구 조건에 따라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67 시설주의 67 같은 경우는요, 이 철근의 부착과 정착이에요. 이때 부착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착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형 철근이 좋죠. 이형 철근이 뭐보다? 원형보다 좋은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와 관계가 되는데, 이때 콘크리트 강도 중에 인장력, 콘크리트 인장 강도가 부착과는 더 밀접하게 필요하더라. 잡아 당길 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근의 직경이 굵은 것보다는 뭐가 좋다? 가는 철근 여러 개가 부착력이 좋더라. 이런 얘기죠. 굵은 철근 하나보단 가는 철근 여러 개가 부착력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 이 피복 두께가 조금 크면 그래, 부착력도 계산될 수 있겠지. 왜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자, 화질을 보는 거야. 피복 두께 확보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 내구성, 내화성, 내식성, 부착력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피복을 충분히 해준다면 이 부착력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근의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은 부착, 정착이 충분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때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철근의 주장 길이, 둘레 길이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부착. 왜냐면 철근의 둘레 길이를 많이 확보하려면 이것보단 얘가 더 많겠죠. 똑같은 단면적이라면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이게 부착할 수 있는 이 주장,
주면 표면 길이를 길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되는구나. 그렇죠? 관계가 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